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70대 초반의 안민규 씨, 최영희 씨 부부의 사연입니다. 아름다운 제주를 배경으로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잔칫날에 뒤틀린 만남과 어긋난 대화, 그리고 그 속에서 조용히 자리 잡아가는 영희 씨네 부부의 기대와 실망, 새로운 다짐이 펼쳐집니다. 모든 걸 바치며 키워왔던 자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은 영희 씨네 부부가 어떻게 복수를 다짐하고 자신들만의 인생을 찾아가는지 영희 씨네 부부의 여정 함께 해주실래요? 햇살이 따사롭게 스며드는 제주도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분주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민규 씨의 칠순잔치가 한 달 남짓 남았고 오랜만에 자식들과 손주들이 제주도에 내려와 한자리에 모일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아침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야? 조금 쉬어가면서 해요. 남편 민규 씨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영희 씨를 향해 소파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내 영희 씨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이랑 손주들까지 다 같이 모일 생각만 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는 거려. 오랜만에 내려오는 건데 우리 집에서 하루 이틀 푹 쉬고 갈 수 있게 준비를 잘 해야죠. 남편 민규 씨는 아내 영희 씨의 말에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칠순이라고 굳이 더 무리하지 말고 그저 소박하게 식사만 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내 영희 씨는 고개를 저으며 남편 민규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잔치라는 걸 해보고 싶어요. 당신 칠순이기도 하고 그동안 아이들도 손주들도 바빠서 제주도에 자주 못 내려왔는데 이번에 내려오는 김에 정성껏 대접해주고 싶어요. 남편 민규 씨는 아내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차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민규 씨는 마음 한편으로 자식들이 과연 이 잔치를 얼마나 진심으로 받아들일지 의문이었지만 영희 씨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알기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민규 씨도 하루 종일 정원과 집안 곳곳을 오가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놀 마당을 깔끔히 정리하고 자식들이 앉아 추억을 나눌 거실도 정돈하며 이곳저곳 신경을 썼어요. 자식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침실에는 깨끗한 이불을 새로 깔고 손주들을 위한 간식과 과일도 하나둘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영희 씨는 민규 씨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식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규 씨는 잔잔히 웃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도 다 컸고 이제는 자기 가족들 돌보느라 바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기대를 좀 내려놓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으면 그걸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너무 기대는 말자고요. 그냥 아이들이 와서 좋아하는 음식 먹고 편안히 쉬었다 가는 걸로 만족할게요. 아내 영희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민규 씨의 말처럼 아무렇지 않게 기대를 접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아들 현우의 상견례 날 겪었던 가슴 아픈 상처가 여전히 영희 씨의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현우의 상견례 날을 맞아 제주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영희 씨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손수 다려놓은 옷과 작은 선물을 챙겼습니다. 자식의 결혼을 축복하고 사돈과 인사를 나눌 자리이니만큼
기대와 설렘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일찍 출발하는 건 아니겠죠? 영희 씨는 웃으며 남편 민규 씨의 긴장한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일찍 출발해서 미리 도착해 있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어요? 늦는 것보단 나으니깐 말이에요. 하지만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불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비행기 연착으로 인해 비행기가 2시간 늦게 뜬다는 것이었죠. 남편 민규 씨는 여전히 차분하게 아내를 다독였지만 영희 씨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돈과 현우, 며느리 지영은 식사를 시작한 상태였어요. 영희 씨는 재빨리 수건을 꺼내 땀이 맺힌 얼굴을 급하게 닦고 급히 자리에 앉았지만 첫 인사를 나누는 순간부터 어딘가 낯선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아, 어머님, 드디어 오셨네요. 서울은 원래 차가 좀 많이 막혀요. 며느리 지영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무미건조하게 인사했습니다. 영희 씨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돈을 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비행기가 뜻하지 않게 연착이 돼서 조금 늦었네요. 하지만 사돈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고 상견례 자리엔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듯 뻔히 휴대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와 민규 씨가 자리에 앉자 아들 현우가 음식을 건네줬어요. 하지만 아들 현우가 건네준 접시들을 보며 영희 씨와 민규 씨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현우가 부모님 드시라고 남겨뒀다며 내민 음식은 미리 덜어놓은 것도 아니었고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이 먹다 남은 듯한 음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가지런히 준비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손을 댄 뒤에 그저 덜어내 놓은 듯 보였죠. 영희 씨는 속으로 우리가 제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늦고 싶어서 늦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비행기가 연착돼서 늦은 거고 그래봤자 10분 정도 늦었는데 이게 정말 우리를 위해 남겨둔 거야? 누가 봐도 미리 덜어놓은 음식은 아니잖아.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저 입꼬리를 올려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수저를 들어 한 숟가락 떠봤지만 그녀의 입안에는 씁쓸함만이 맴돌 뿐이었죠. 영희 씨는 속으로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실망은 더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깥사돈의 휴대폰이 울리자 바깥사돈은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갑자기 자리를 비우고 전화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 거의 마무리 중입니다. 곧 가겠습니다. 바깥사돈은 자리를 피한 채 전화를 받으며 상견례 자리에 집중하지 않았고 영희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제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무슨 바쁜 일이 있으시길래 상견례 자리 내내 전화만 받으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었죠. 옆에서 남편 민규 씨도 그런 무례한 광경을 보며 혼자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수저를 들어 몇 숟가락 뜨다가 이내 내려놓고는 음식에도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보, 바깥 사돈이 오늘 바쁜 일이 있으신가 봐요. 계속 휴대폰만 보고 계시고 음식도 저희가 오기 전에 미리 손을 대신 걸 보니 아마 분명 바쁜 일이 생겨서 그런 거겠지요. 남편 민규 씨가 부드럽게 위로하듯 말을 건넸지만 그 역시 마음속의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망감이 마음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의 결혼을 축하하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러 제주에서 서울까지 온 건데 영희 씨는 식탁 아래로 손을 내려 남편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서로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바깥사돈은 급한 일이 생겼다며 짧은 인사치레만 남기고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안사돈도 미안하게 됐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바깥사돈을 따라 나섰고요. 차가운 저녁 공기를 맞으며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규 씨는 조용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들 현우나 며느리 지영이도 각자의 삶이 바쁘겠지. 서운하긴 해도 어쩌겠어. 아내 영희 씨는 남편의 위로를 들으면서도 그 말이 잘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부모를 위해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상견례 자리가 끝나자마자 서울까지 올라온 부모를 덩그러니 남겨두고 곧장 갈 길을 가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영희 씨였어요. 두 사람은 제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희 씨는 상견례 자리에서의 씁쓸한 기억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허전했습니다. 그런 상견례 날의 씁쓸한 기억을 떠올리며 영희 씨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오랜만에 남편 칠순을 맞아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니 그저 행복하고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랬지만 또 한편으로는 혹시 이번에도 뭔가 두 사람을 실망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 민규 씨는 그런 아내 영희 씨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말없이 응원했습니다. 아내가 가진 기대가 크다는 걸 알지만 혹여라도 자식들이 이번에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한다면 아내가 받을 상처가 클까 걱정스러웠어요. 그는 묵묵히 영희 씨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드디어 민규 씨의 칠순날이 밝았습니다. 영희 씨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차린 음식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요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부드러운 갈비찜과 불고기, 그리고 손주들이 좋아할 과일과 치즈, 감자튀김까지 한자리에서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웃으며 즐길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담아 음식을 차렸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 믿고 싶었어요. 영희 씨는 손수 마련한 음식을 한 상에 예쁘게 차려놓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시키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잔칫날이 오기까지 얼마나 설레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손주들이 행복한 웃음으로 음식에 손을 대고 자식들이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오전이 지나고 자식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먼저 아들 현우와 며느리 지영, 그리고 손주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들 현우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피곤한 듯 짐을 내려놓고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좁아서 그런지 피곤하네요. 비행기 타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들 현우는 인사도 대충 건너뛰고 휴대폰을 꺼내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의 무심한 반응에 잠시 당황했지만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에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현우야, 오느라 고생 많았지? 자주 못 오는 거 알지만 오늘은 아빠 칠순이니만큼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자꾸나. 며느리 지영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영희 씨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딸 미나도 도착해 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너무 열심히 준비한 거 아니야? 우리가 다 먹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 딸 미나는 어머니의 노고를 헤아리며 진심 어린 말을 건넸고 영희 씨는 그제야 조금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영희 씨는 준비한 음식을 손주들에게 권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맛있게 해놨으니 여기 있는 거 한번 먹어볼래? 손주들이 행복하게 음식에 손을 댈 거라고 기대하며 미소 지었지만 손주들은 그저 고개를 젓고 장난감에만 신경을 쓸 뿐이었어요. 손주들이 무심히 할머니가 차린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자 영희 씨의 마음이 서서히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는 손주들에게 다시 한번 먹어보기를 권해봤습니다. 갈비찜이 정말 맛있단다. 할머니가 너희 생각해서 정성껏 만든 거니까 조금이라도 먹어보자꾸나. 그때 며느리 지영이가 냉랭한 목소리로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애들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며느리 지영은 전혀 미안함 없이 말을 이어갔고 영희 씨는 그저 당황해서 수저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딸 미나가 그 말을 듣고 불편한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새언니,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신 건데 아이들한테 한 번씩 먹게 해보면 좋잖아요. 너무 쌀쌀맞게 대하지 마세요. 지영은 미나의 지적에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맞받아쳤습니다. 아가씨, 그건 아가씨 생각이고요. 제 아이들은 제가 알아서 하니까 굳이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간의 미묘한 갈등이 어머니가 차린 잔치상 앞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영희 씨는 두 사람이 더 말다툼을 벌이기 전에 나섰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너희 아빠 칠순이잖니. 다들 같이 즐겁게 보내고 싶어서 마련한 자리니 서로 언쟁하지 말고 그냥 서로 먹고 싶은 걸 먹자꾸나. 하지만 이미 차가워진 분위기는 쉽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 현우는 한숨을 쉬며 다들 자잘한 걸로 싸우지 말아요. 편하게 먹고 즐기다 가면 되잖아요. 라고 했지만 그의 말은 오히려 사무치게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영희 씨는 자식들 사이에 흐르는 냉랭한 기류를 느끼며 애써 차린 음식과 그동안 혼자 설렜던 마음이 무색해지는 것 같아 속이 아파왔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이 함께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눌 거라는 기대는 서서히 깨지고 있었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영희 씨는 손주들이 좋아할 것이라 기대하고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배달 앱을 열어 무엇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영희 씨는 무슨 일인가 싶어 며느리 지영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 지영이가 말없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피자와 치킨을 주문하는 것을 보고 영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직접 준비한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다른 음식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나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서운함과 실망이 밀려왔지만 영희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아, 오늘 엄마가 음식 많이 준비해놨잖아. 피자랑 치킨은 굳이 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며느리 지영이는 영희 씨의 말을 듣고도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아이들이
피자랑 치킨을 더 좋아해요. 오늘은 아이들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요. 그게 서로 더 편할 거예요. 영희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아들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애써 준비한 음식들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고 며느리는 그저 형식적으로 자리를 채우려고 온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순간 서운함에 입을 다물었지만 그저 참아내기로 했습니다. 혹여나 분위기가 더 어색해질까봐 다시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피자와 치킨이 도착했고 손주들은 기쁜 얼굴로 박수를 치며 그 음식들에 달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차려진 밥상에 눈길도 주지 않고 피자와 치킨을 즐겁게 먹기 시작했어요. 영희 씨는 조용히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한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는 손주들의 모습에서 서운함과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던 딸 미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피자와 치킨에 환호하는 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참다 못해 눈길을 지영에게 돌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새언니, 그래도 오늘 부모님이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아이들에게 한 번쯤 먹어보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굳이 꼭 오늘 피자랑 치킨을 시켜야 돼요. 며느리 지영은 딸 미나의 지적에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요즘 아이들한테는 이런 음식이 더 익숙하고 편한 거예요. 어머님이 준비하신 거야 감사하지만 아이들 입맛도 생각해야죠. 딸 미나는 답답한 마음에 고개를 저으며 다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언니,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정성 들여 준비하셨는지 알고 있잖아요.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이 준비해주신 거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며느리 지영은 딸 미나의 말에 순간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응수했습니다. 아가씨, 꼭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이들한테 억지로 먹이기보다는 편하게 먹고 싶은 걸 먹게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마요. 서로의 의견이 맞부딪히며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점점 더 날카롭게 흘러갔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불쾌한 표정으로 딸 미나의 말을 무시하려는 듯 고개를 돌렸고 미나는 부모님을 대신해 서운한 마음을 더 이상 숨기지 않으려는 듯 지영을 계속 쏘아보았습니다. 한편 영희 씨는 자식들 사이에서 커지는 긴장감을 느끼며 두 사람을 말려보려 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아빠 칠순인데 서로 언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먹고 싶은 대로 먹자꾸나. 오늘은 다들 즐겁게 보내자고 마련한 자리니 싸우지 말자. 하지만 이미 차가워진 분위기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딸 미나의 태도에 여전히 마음이 상한 듯 표정이 굳었고 미나는 그런 지영을 보며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탁에 흐르는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현우는 싸늘해진 분위기를 느끼며 조용히 나서서 중재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인 태도에 불과했습니다. 다들 자잘한 걸로 싸우지 말자고요. 그냥 편하게 즐기면 되잖아요. 엄마 아빠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아들 현우의 그 무심한 태도는 영희 씨에게는 또 다른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길 바랐지만 그들에게 있어 부모가 차린 정성과 가족의 의미는 그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듯 보였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따뜻한 가족 모임은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고 영희 씨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인 채 영희 씨는 자신이 차려놓은 상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잔치상이 끝나갈 무렵 남겨진 것은 빈 피자, 상자와 치킨 뼈, 그리고 덩그러니 남아있는 영희 씨의 음식들이었어요. 영희 씨는 식탁 위에 남아있는 음식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속으로는 자식들이 이렇게라도 찾아왔으니 다행이다 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허전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현우가 지갑을 꺼내 조용히 다가와 5만 원짜리 상품권 한 장을 꺼내 영희 씨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 칠순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많이 신경 못 써드려서 죄송해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지금 저희도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래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더 많이 드릴게요. 현우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상품권을 건넸습니다. 영희 씨는 지폐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선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단돈 5만 원이 너무 무심한 태도라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부모를 찾은 자식들이 부모의 생일을 위해 준비한 것이 겨우 이 한 장의 상품권이라니. 마음이 저릿해진 영희 씨는 속으로 차마 표정을 숨기고 그냥 고맙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딸 미나가 아들 현우를 쳐다보며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오빠,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버지 칠순인데 5만 원짜리 상품권이 뭐야? 이건 너무 성의 없지 않아? 아들 현우는 딸 미나의 반응에 짜증을 참지 못하며 한숨을 쉬고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미나야, 내가 뭘 알겠어? 우리가 그동안 부모님을 위해 해드린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너는 제주도에서 제주도 초콜릿이 선물이라니. 그게 더 형식적이고 무신경한 거 아니야? 딸 미나는 얼굴이 굳어지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달달한 것을 좋아하신다며 제주도에서 고른 초콜릿을 건넸을 뿐인데 오빠에게서 이렇게 비난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빠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야? 현우는 미나를 경멸하듯 쳐다보며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게 진심으로 준비한 선물이었으면 그나마 다행이야. 하지만 아버지 칠순인데 겨우 제주 초콜릿이라니. 내가 아버지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참 어이가 없네. 그거 그냥 오는 길에 아무 생각 없이 공항에서 하나 사온 거 아니야? 말다툼은 점점 더 격해졌고 지켜보던 지영은 이런 상황이 더욱 난감하다는 듯 눈치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자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보며 가슴이 아파왔고 조용히 둘을 말려보려 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내 아빠 칠순날이잖니. 서로 이렇게 다투면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니.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꾸나. 그러나 이미 감정이 격해진 현우와 미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차마 갈등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미나를 계속 쏘아보며 말했어요. 미나야, 정말 내가 부모님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 초콜릿 선물이 전부야? 미나도 질세라 오빠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 그럼 5만 원짜리 상품권 한 장 건네는 게 그리 대단한 거야? 누가 더 성의가 없는지 모르겠네. 현우는 미나를 향해 또다시 말을 던졌습니다. 미나야, 너나 잘해. 넌 뭘 잘했다고 남한테 지적질이야? 이 싸움은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고 영희 씨는 당황한 얼굴로 두 자식을 번갈아 바라보며 중재하려 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쏘아보며 설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두 자식의 손을 잡아 멈추게 하며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해라. 얘들아, 이게 뭐니?
내 아빠 칠순에 이러려고 여기까지 온 거니? 엄마가 너희를 이렇게 가르친 건 아니잖아. 부모님 생일에 부모님 앞에서 자식들이 싸우는 걸 보고 싶을 부모가 어디 있겠니? 그러나 이미 커진 갈등과 차가워진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현우와 미나는 결국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서로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이 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랐지만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진 듯 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자식들은 서로 말을 섞지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영희 씨와 민규 씨는 뒤에 남겨진 쓸쓸한 정적 속에서 멍하니 자식들이 떠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규 씨의 칠순이 끝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영희 씨와 민규 씨는 잔칫날에 불편했던 기억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그날의 싸늘한 분위기와 자식들 사이의 다툼이 마음속에 깊이 남아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규 씨가 아내 영희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젊을 때 꼭 세계 여행을 가보자고 약속했던 거 기억나요? 언제든 아이들 키우고 난 뒤에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지자고 약속했던 거. 영희 씨는 놀란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전 약속했던 둘만의 여행. 그 말을 들으니 어느새 잊고 지냈던 그 약속이 떠오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걱정이 더 앞서기도 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제 와서 세계 여행이라니 나이도 있고 그만한 돈도 없고 너무 무리 아닌가 싶어요. 민규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영희 씨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자식들 다 키워놓고 떠나는 둘만의 여행이 더 의미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보자고요. 자식들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젠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살 때가 된 것 같아요. 영희 씨는 민규 씨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남편의 결심이 서린 눈빛에 영희 씨는 이번만큼은 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번 용기 내서 떠나봐요. 그래도 자식들한테 미리 이야기하고 준비도 해야겠죠? 민규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제주에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서 살았던 집에 현우네가 계속해서 살고 있고 투자용으로 사둔 작은 빌라에 미나가 지내고 있잖아요. 이번 여행을 위해 이제부터 월세를 좀 내라고 전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은 좋은 마음에 그냥 도와주었지만 내 칠순날에 우리 아이들이 보인 행동들을 보니 더는 그냥 도와만 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들은 영희 씨는 마음이 약해져 순간 당황했지만 곧 민규 씨의 말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었던 집에 이제는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거운 결정이었지만 자식들이 영희 씨네 부부에게 보인 실망스런 행동들을 보니 더는 자식들에게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며칠 후 민규 씨는 자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제부터는 서울의 집과 빌라에 월세를 내고 거주해주면 좋겠다. 그동안은 우리 자식이니 그냥 지원해줬지만 이제는 우리도 받을 건 받아야 할 것 같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후 민규 씨와 영희 씨는 두 사람만의 시간을 꿈꾸며 여행 준비에 하나하나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지의 날씨에 맞는 옷을 고르고 여행 루트를 정리하며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들의 삶에 집중하는 시간이 주어지니 둘 다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자식들로부터 반발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전화한 건 아들 현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불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월세를 내라니요? 이제 와서 갑자기 부담을 주시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민규 씨는 현우의 불만 섞인 말에 잠시 말을 멈추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몇 년 전 상견례 자리와 이번 칠순 때 참 많은 걸 느꼈단다. 우리도 너희를 위해 많은 걸 해왔지만 지금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삶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란다. 그동안 무료로 거주해온 것을 고맙게 생각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러나 현우는 그런 민규 씨의 대답에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 상황이 얼마나 빠듯한지 아세요? 요즘 서울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런 식으로 갑작스레 월세를 부담하라고 하면 저희는 어쩌라는 거죠? 부모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배려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월세를 받으셔야 하겠다면 시세보단 훨씬 저렴하게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규 씨는 아들 현우의 다급한 반응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으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자식이 부모를 부모 대접 안 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모든 걸 너희에게 내어줄 수는 없어. 월세 깎아줄 생각도 없고 시세대로 똑같이 받을 거니 불만 있으면 전화 끊으렴. 현우는 불만을 억누르지 못하고 한숨을 쉬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아버지, 저희한테는 이게 큰 부담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해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너무 냉정하게 느껴지네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우와의 통화 후 영희 씨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딸 미나였습니다. 미나 역시 불만을 감추지 못한 채 바로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월세를 내야 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많이 당황스럽고 서운해요. 영희 씨는 딸의 다급한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지려 했지만 남편과의 대화에서 마음먹은 결심을 떠올리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너희한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 아니? 아빠가 뭐 비싼 선물을 기대했겠어? 하지만 제주도에서 그 흔해 빠진 제주 초콜릿을 어떻게 아빠 칠순 선물이라고 사올 수가 있어? 우리도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 미나는 답답한 마음에 숨을 고르며 불만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영희 씨는 딸 미나의 말에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미나야, 엄마 아빠가 너희에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해. 결심 바꿀 생각 없으니 더 할 말 없으면 그만 전화 끊으렴. 미나는 그 말에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결국 딸 미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고 그날 이후 자식들로부터 연락이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민규 씨와 영희 씨가 꿈꿔왔던 여행을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에게 큰 결정을 통보한 후 몇 주가 지났고 월세를 내라고 하니 연락 한 번 없는 자식들에 대한 씁쓸한 감정을 민규 씨와 영희 씨는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한 달 전부터
차근차근 여행 준비를 해온 두 사람은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허전함을 애써 외면하며 떠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이른 아침 두 사람은 제주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제주 바다와 풍경들이 이제는 잠시 동안 작별을 고해야 할 그리운 장소로 다가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영희 씨는 지난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살 때가 된 것 같아. 앞으로는 우리 둘이서 더 많이 웃고 더 많은 추억을 쌓자고요. 민규 씨는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정말 우리만을 위한 시간이야. 자식들도 언젠가는 우리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해 주겠지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먼저 우리 인생을 즐겨보는 거예요. 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은 체크인을 마치고 탑승 게이트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생각에 민규 씨와 영희 씨의 얼굴에는 설렘이 감돌았어요. 서로가 평생을 함께하며 기대고 의지해온 삶 속에서 이제는 자식이 아닌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자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비행기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든 여행 가방보다 훨씬 무거운 감정이 짐처럼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미련을 조용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실은 민규 씨와 영희 씨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륙하는 비행기 창 너머로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천천히 작아지며 멀어져 갔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과 남겨둔 모든 기억들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지나갔어요. 민규 씨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요. 자식들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우리만을 위해 웃고 즐기며 살아가 봅시다. 영희 씨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눈가에 고인 눈물을 살짝 닦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 역시 마음속에 남아있던 서운함과 아쉬움을 이제는 내려놓고 다가올 여행에 온전히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희생과 정성, 그리고 자식들에게 기대했던 모든 마음을 뒤로하고 민규 씨와 영희 씨는 자식이 아닌 자신들만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민규 씨와 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았던 부부가 비로소 자신들만의 인생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울림을 전달해 주었길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민규 씨, 영희 씨 부부를 위해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며 여러분도 자신만의 소중한 길 위에서 따뜻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3세인 정연자 씨입니다. 정 씨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정 씨가 당한 배신은 그녀에게 상상도 못할 고통과 절망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 홀로 남겨진 정 씨는 통쾌하고 속 시원한 복수를 결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정 씨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제보받은 사연 중 단연코 역대급 사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 씨의 사연 함께 해주실래요? 이른 아침 햇살이 안개 너머로 간신히 비쳐왔고 정 씨는 조심스레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집 안으로 스며들자 그녀는 잠깐이나마 정신이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와 가족의 일상에 헌신해 온 지 어느덧 30년 가지만 그 시간들이 모두 누군가를 뒷바라지해온 세월이었기에 마음속 고독은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몇 년 전 남편이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정 씨는 더 큰 고독을 느껴왔습니다. 그래도 두 아들이 있으니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아들은 어릴 적부터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었지요. 공부도 성실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늘 노력하던 큰아들은 결국 사업을 위해 해외로 떠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 씨는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어머니, 여기서는 제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더 성장하고 나면 어머니께 꼭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큰아들이 출국하기 전에 그렇게 말했을 때 그녀는 두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잘하고 있고 너가 행복하다면 그게 엄마한테도 가장 큰 행복이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늘 응원할게. 큰아들의 강한 결심과 포부가 눈빛에서 느껴졌고 그녀는 아들이 그곳에서 잘 정착할 거라 믿었지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큰아들은 생각보다 사업이 쉽지 않네요.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며 무거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정 씨는 그저 따스하게 웃으며 엄마가 늘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혼자라 생각하지 말고 힘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큰아들이 고생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큰아들로부터는 연락이 점차 줄어들더니 급기야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와의 연락을 피하는 건가 아니면 그저 너무 바쁜 것인가 정 씨는 두려운 마음을 지워내려 노력했습니다. 차마 내 아들이 나를 버렸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뿐이었죠. 엄마한테도 형이 연락 안 한 지 좀 됐죠? 사업이 잘 안 된다고는 했지만 그렇게 갑자기 연락을 끊을 사람은 아닌데 말이에요. 작은 아들 민수가 어느 날 우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 형이 외국에 나갔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꼬박꼬박 전화를 했고 늘 엄마하고는 가까이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소식이 없으니 너무 마음이 허전하구나. 정 씨는 작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큰아들이 먼 이국에서 잘 지내고 있길 바라며 매일 밤 그의 안부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큰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상실감 속에서 매일 그와의 연락이 닿길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답은 오직 침묵뿐이었죠. 큰아들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자 정 씨의 마음은 작은 아들에게 조금씩 더 쏠렸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는 그때까지 어머니 정 씨 곁에 머물며 정 씨를 다정하게 돌봐주었고 그녀에게는 그나마 큰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정 씨가 낙담에 빠져 있을 때도 작은 아들 민수는 어머니 정 씨의 옆에서 엄마, 형이 다시 연락 오기 전까지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가 어머니 정 씨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요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생활비도 빠듯하고 사업 자금도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정 씨는 그 말에 잠시 놀라면서도 작은 아들 민수가 꿈을 위해 도전하고 있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물론이지. 엄마가 아들을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엄마가 조금이나마 돕고 싶구나. 작은 아들 민수의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적금을 해약하고 생활비도 아껴가며 그를 지원했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의 다짐을 볼 때마다 어머니로서 자부심이 차오르곤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아들 민수의 요청은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번 새로운 사정을 내세워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사업 자금을 빌미로 조금의 돈을 요구했고, 그 다음엔 갑작스럽게 사업을 하다 보니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로 어머니 정 씨를 설득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말끝마다 엄마, 이것만 해결되면 이제는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라며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늘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매달 돈을 요구하는 작은 아들에게 정 씨는 알 수 없는 피로와 걱정이 쌓여갔습니다. 애정 어린 말 대신 짧고 차가운 말투로 변해가는 작은 아들의 모습에 그녀는 조금씩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느 날 정 씨 집을 찾아온 작은 아들 민수에게 정 씨는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줬어요. 하지만 작은 아들 민수는 정 씨가 애써 만들어준 저녁 식사에도 손을 대지 않고 무관심하게 한마디를 내뱉었죠. 엄마, 밥은 제가 그냥 밖에서 사 먹으면 돼요. 그냥 제가 사업할 때 필요한 돈만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정 씨는 말없이 작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정하던 작은 아들의 태도가 갈수록 무심해지고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큰아들과의 연락이 끊긴 이후로 점점 혼자 고립되고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차마 겉으로 표현하지 못한 슬픔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어야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때마다 점점 뻔뻔한 태도로 변해갔고 정 씨는 자신의 역할이 그저 돈을 제공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그가 안정된 삶을 찾아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큰아들과 연락이 끊기고 작은 아들에게마저 형식적인 태도로 대우받는 상황에서 정 씨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이들에게 진정 사랑받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보름쯤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가 불쑥 찾아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번 추석엔 차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형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정 씨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작은 아들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큰아들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긴 지 몇 년이 되어 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연락이 닿았다는 걸까 싶었어요. 너희 형이라고? 너희 형이랑 다시 연락이 된 거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형이 다시 사업이 조금 풀린 것 같아요. 다시 가족들한테 잘해보겠다면서 이번 추석에 엄마랑 함께 올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다면서요. 형도 엄마가 많이 그리운가 봐요.
작은 아들 민수는 엄마인 정 씨를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는 눈빛으로 정 씨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사실 엄마 집에서 차례 지내면서도 늘 엄마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잖아요. 이번 기회에 굳이 차례를 안 지내더라도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추석이 될 수 있다면 정말 특별할 것 같아요. 정 씨는 작은 아들 민수의 말이 가슴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큰아들과 함께라면 이번 추석은 그 어떤 명절보다도 특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오래 지켜온 전통을 어길 수 없다는 생각에 그녀는 망설이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차례는 지내고 떠나야 하지 않겠니? 명절 끝나고 가면 안 될까? 우리가 매해 해오던 전통인데 아무리 여행이라지만 어떻게 명절 차례를 그리 쉽게 넘길 수 있겠니? 작은 아들 민수는 애써 어머니 정 씨의 마음을 달래며 이렇게 답했어요. 요즘에는 명절 때 차례 지내는 대신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형도 기다리고 있고 이번 추석은 가족끼리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특히 오랜만에 보는 형과 함께 보내는 명절이라면 더 의미가 있겠죠. 작은 아들 민수는 어느새 익숙한 설득력 있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저만 믿고 같이 가요. 비행기 표도 제가 다 알아봐 놓을게요. 형이 오랜만에 엄마 보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래도 명절 때 갑자기 비행기 표를 끊으면 많이 비싸지 않아? 그래도 형이 갑자기 연락 왔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죠. 다음에 혹시 또 형 보러 갈 일이 생기면 그땐 미리 예매해 놓을게요. 몇 년 동안 끊긴 큰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녀에게 이번 기회는 어떤 의미에서 그간의 상실감을 달래줄 수 있는 기회로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작은 아들 민수가 다시 집으로 찾아와 여행 준비를 도우며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형이 생각보다 엄마를 많이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비행기 티켓 값도 형이 내준다고 하고 호텔비랑 식비도 모두 형이 지원해준대요. 저희는 함께 떠날 준비만 잘하면 될 거예요. 혹시 엄마가 너희 형이랑 통화라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우리 큰아들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은데. 아, 형이 지금 잠시 출장을 갔는데 그곳은 전화가 잘 안 터지나 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도착하는 날에 맞춰 공항에 온다고 했으니 그때 형 직접 만나서 그동안 못 나눴던 대화 마음껏 나누실 수 있을 거예요. 정 씨는 작은 아들 민수의 말에 큰아들과 다시 만나게 된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출발 당일 작은 아들과 며느리 지영은 정 씨를 다정하게 챙기며 그녀의 기대를 한껏 높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비행기 티켓과 여권을 꼼꼼히 챙기며 그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내일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여행 내내 엄마가 불편하지 않도록 만발의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마음 편하게 가시면 돼요. 며느리 지영 또한 다정한 미소로 어머니, 긴 여행이지만 저희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게요. 저도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아주버님 뵙게 될 생각에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아들의 다정한 배려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으로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작은 아들은 그녀의 짐을 들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세심하게 챙기며 그동안 소홀했던 아들로서의 모습을 만회하려는 듯 보였어요. 정 씨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작은 아들 민수에게서 따스함을 느꼈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했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장시간의 비행은 길고도 지루했지만 정 씨의 마음은 오랜만에 큰아들과 만날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큰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큰아들의 미소가 여전히 다정할지, 어려운 일을 겪으며
마음의 상처가 남지는 않았을지.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단지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다는 그 소망 하나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대했던 큰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며 작은아들 민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 형은 어디 있니? 오늘 마중 나온다고 안 그랬어? 그녀는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정 씨를 안심시키려는 듯 대답했습니다. 형이 조금 전에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출장 갔던 곳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비행기가 못 떴나 보더라고요. 우리끼리 먼저 시내로 이동해서 점심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의 태연한 미소를 보며 정 씨는 불안했던 마음을 다시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큰아들과의 재회가 조금 미뤄지더라도 이번 여행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기대를 버릴 수 없었죠. 작은 아들 민수가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가자 정 씨는 차창 밖의 이국적인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속 설렘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높은 빌딩과 이국적인 거리들이 그녀에게서는 신기한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여기 정말 멋지구나. 엄마가 살면서 이런 구경도 다 해보네. 너희 형이 있는 곳이라 그런지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정 씨는 작은아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감탄했습니다. 작은아들 민수는 그런 어머니 정 씨를 바라보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 그런데 저희가 더 특별한 곳으로 엄마를 안내할게요. 형한테도 바로 그곳으로 오라고 얘기해놨어요. 그러나 아들 민수가 운전하는 차는 점점 갈수록 도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을 지나쳐 점차 적막한 도로로 접어들자 정 씨는 점차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낮은 숲풀과 황량한 벌판이 펼쳐지고 있었고 도시의 소란스러운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주변에는 드문드문 앙상한 나무들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눈길로 작은아들 민수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점심 먹으러 간다면서 왜 이렇게 외진 곳으로 가는 거니? 엄마, 조금만 더 가면 아주 멋진 풍경이 펼쳐질 거예요. 형이 늦는 동안 저희끼리 구경하며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멋진 경치를 보면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주변은 점점 더 고요해져 갔고 정 씨는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게 쉽진 않았습니다. 차는 이제 인적이 드문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고 사방엔 황량한 풍경이 펼쳐져만 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들판과 먼지가 뿌옇게 깔린 길은 정 씨의 마음에 점점 더 큰 불안을 심어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니? 왜 이렇게 외진 곳으로 와버린 거야? 정 씨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며 작은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작은아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20분 정도만 더 가면 관광지가 하나 나올 거예요. 경치 구경도 하고 근처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시원한 커피도 한잔 하면서 형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어차피 내일부터 도시 구경은 실컷 할 거니까 오늘은 약간 외곽으로 나왔어요. 작은아들 민수와 대화를 이어가며 불안감을 잊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작은아들은 그저 모호한 대답만을 이어갔습니다. 정 씨는 차 안에서 작은아들과 며느리 지영을 번갈아 바라보며 침묵이 감돌 때마다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 길이 좀 너무 외진 것 같지 않니? 지나다니는 차도 별로 없고. 정 씨는 작은아들이 보지 못하게 손을 꽉 잡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착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차는 외딴 곳에 있는 작은 휴게소에서 멈췄습니다. 황량하고 고요한 곳이었고 주변에는 작은 벤치와 허름한 자판기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차에서 내리며 어머니 정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커피 한 잔 드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잠깐 다녀올 일이 있어요. 곧 돌아올 테니까 여기서 잠깐만 쉬고 계세요. 정씨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작은 아들 민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희끼리 어딜 가려고 하는 거니? 엄마를 여기 두고 너희들끼리 다녀오겠다고? 작은 아들은 여전히 태연하게 웃으며 어머니 정씨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 근처에 잠깐 볼 일이 있어요. 날이 많이 더운데 목은 안 마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시원한 커피나 한 잔 마시면서 쉬고 계시면 곧 돌아올게요. 형도 금방 도착할 거예요. 정씨는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기분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작은 아들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 그녀는 점차 낯선 공기가 가득한 외진 장소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작은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온통 황량한 벌판뿐이고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강렬한 직감이 그녀의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 씨는 낯선 외국인들이 서서히 그녀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명, 두 명, 천천히 다가오는 이들의 모습에 정 씨는 자기도 모르게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길고 푸른 눈동자를 가진 이국적인 외국인들이었으며 무표정한 가운데 쏘아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여기 혼자 있거든요. 아들이 곧 돌아올 건데. 그들은 정 씨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채 정 씨를 비웃으며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한국어 할 줄 아세요? 그녀는 다시 한번 다급하게 물었지만 그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자기들끼리 뭔가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대답 없이 서서히 다가오는 그들의 모습은 점점 더 정 씨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 한 외국인이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손길이 팔에 닿자마자 정 씨는 놀라 몸을 빼내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놔두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녀의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 공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정 씨가 아무리 애타게 외쳐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냥 그녀를 붙들고서 허름한 창고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공포에 찬 정 씨는 팔을 비틀고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그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엔 아마도 이들이 작은 아들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두려움 속에서 그녀는 차마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 씨가 갇힌 창고는 노후한 나무 판자로 덮여 있어 오랜 세월 방치된 듯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안은 어둡고 습기가 가득해 한 발 한 발이 무겁고 음산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낡은 창고는 불쾌한 냄새를 풍겼고 그들이 문을 열자 뿌연 먼지가 올라왔습니다.
가느다란 빛이 몇 줄기 새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어둠 속에 묻힐 뿐이었죠. 정씨는 이 낯선 땅에서 처음 보는 외국인들에게 끌려 허름한 창고에 갇힌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오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고. 놔줘. 당장 놔줘.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창고에 밀어넣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온 문 잠금 장치의 철컥 소리는 그녀에게 잔혹하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이 굳게 닫히자 창고 안에는 오직 적막함만이 가득 찼습니다. 정씨는 미세하게 흔들리는 빛을 통해 창고 내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공기에는 오래된 기름 냄새와 비릿한 습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좁고 칙칙한 공간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갑자기 몰려오는 고독감과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민수가 왜 날 이런 곳에?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어지러운 머리를 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찬 바닥에 앉아 있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왜 이곳에 갇히게 되었는지, 작은 아들 민수가 왜 자신을 이런 곳에 두고 떠나버린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물음들이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정씨는 이 창고 안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이라 할 만한 것은 한 구석에 작게 나 있는 통풍구가 전부였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 없이 고요하게 흐르는 시간을 느끼며 그녀는 이곳에 철저히 고립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창고 안의 공기는 점점 무겁고 뜨겁게 변해갔습니다. 창고 안을 꽉 채운 열기가 그녀의 폐속을 쥐어짜듯 조여오자 숨쉬기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입술을 축이며 잠깐만 참으면 작은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텼지만 시간이 흘러도 누구도 그녀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정말 나를 여기다 두고 가버린 거야? 그녀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독 속에 그녀는 무거운 공기 속에서 입술을 꾹 다물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들이 나를 버릴 리가 없어. 엄마를 이런 곳에 둘 리가 없잖아. 그동안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헌신했는데. 그러나 그토록 믿어왔던 가족이 자신을 여기에 남겨두고 떠나버린 것 같은 냉혹한 현실이 서서히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낮의 더위가 남아있는 공기 속에서 그녀의 입은 점점 말라갔고 목은 갈라질 듯이 아팠습니다. 아무것도 마실 것이 없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절망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점 몸은 나른해지고 탈수로 인해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마셨으면.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힘없이 누운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메말라 있었고 탈수로 인해 점점 정신을 잃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씨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평생을 바쳐온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두 아들의 어린 시절,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성인이 되어 한 평생 희생하며 산 엄마에게 따뜻한 가족으로 돌아오리라 믿었던 지난 시간들. 그 모든 기대와 희생이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느낌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그녀는 나직한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배신감과 절망이 교차하며 마음 한구석에서는 막내 아들에 대한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몇 시간 뒤 그녀는 마치 희미한 착각처럼 들려오는 어떤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서성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 씨는 무언가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은 듯한 마음에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이라 부르기에도 작은 구멍이었지만 그 밖으로 가느다란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그 구멍의 의지의 바깥을 살폈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정 씨는 희미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목은 갈라질 듯 아팠고 오랜 시간 말을 하지 않아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구멍 너머로 손을 흔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차가운 창고 벽에 머리를 기댄 채 간절하게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 여기에 갇혀 있어요. 그때 희미하게 창문 너머로 작은 얼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나타난 것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겁먹은 듯 머뭇거리면서도 정 씨를 향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조용히 다가오는 것처럼 발끝을 세우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소녀의 목소리는 어색하지만 분명하게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순간 놀라 눈을 크게 뜨며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낯선 외국 땅에서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아이를 만날 수 있으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던 터라 그녀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분명 그녀의 말을 알아듣고 그 뒤를 이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조금 한국어 할 줄 알아요. 한국 가수랑 드라마 좋아해요. 소녀는 부끄러운 듯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정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고립된 낯선 땅에서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녀에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너 한국어 할 줄 아니? 제발 할머니 좀 이곳에서 꺼내줄래? 부탁이야. 정 씨는 필사적으로 창문 가까이 다가가 소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창문은 손조차 닿지 않는 곳에 있었고 그녀는 간절한 표정으로 소녀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소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한테 말할게요. 아빠는 도와줄 거예요. 정말이지? 정 씨는 다시 한번 그 말을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창문 너머의 소녀가 이 낯선 곳에서 자신을 구할 유일한 희망이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눈빛으로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따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녀의 작은 목소리는 정 씨가 마지막까지 힘겹게 버틸 수 있는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시 홀로 남겨진 정 씨는 아이의 작고 진심 어린 목소리를 되새기며 다시 한번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소녀가 부모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착한 사람들이 자신을 구하러 와줄 것이라는 희망이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도 창문 밖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정 씨는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나를 잊은 건 아닐까? 아니면 아이의 부모도 날 가둔 사람들이랑 같은 편인 건 아닐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는 점차 또렷해졌고 그녀는 다시 긴장감에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철컥하고 열렸습니다. 빛이 가득한 문틈으로 현지 경찰과 소녀, 그리고 소녀의 부모가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부모의 손을 붙잡으며 현지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왔는지 경찰 아저씨가 물어봐요. 여기 혼자 왔어요? 소녀는 다급하게 정 씨와 현지 경찰 사이에서 통역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자상한 얼굴로 정 씨에게 말을 걸며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고 소녀의 부모는 그녀를 부축해주며 입구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정 씨는 소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금으로 챙겨놨던 얼마 안 되는 달러를 그 소녀와 부모들에게 건넸지만 그들은 당연히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절대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정 씨의 머릿속에는 자신을 버린 막내 아들과 한사코 살해금을 거절하는 그 소녀의 부모의 모습이 교차하며 결국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지 못하고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현지 경찰은 정 씨를 부축해 자동차로 데리고 갔고 정 씨는 차 안에서 몸을 떨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창고 안에서 버텨내려 했던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면서 그녀는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몇 시간이나 지속되었던 공포 속에서의 고립, 그리고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준 상처는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 반드시 돌아가서 막내 아들 녀석이 저지른 일을 세상에 알릴 거야. 모든 것을 다 밝히고야 말겠어.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현지 경찰과 현지 교민분들의 도움으로 정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경찰분들로부터 한국 경찰에게 이 사건을 알리겠다는 약속도 받을 수 있었지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그동안의 모든 기억을 되짚으며 막내 아들이 저지른 배신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창밖의 구름 너머로 어둠이 깔린 이국의 도시가 멀어지자 그녀는 자신이 이제 막내 아들을 더 이상 아들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가 내게 준 고통만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정 씨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정 씨는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악몽처럼 느껴졌던 고통과 배신, 그리고 낯선 나라에서의 절망감이 모두 떠올랐지만 이제는 더는 순순히 상처만 받는 존재로 남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막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한 배신감이 깊이 새겨져 있었고 이제 그녀가 할 일은 그들이 저지른 죄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 씨는 집안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막내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이 없는 동안 아무렇지 않게 그들의 계획을 실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곧 서류와 은행 기록들을 확인하기 위해 서랍을 열었고 거기서 무언가가 비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서랍을 더 뒤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거야? 내 모든 통장과 서류들, 그리고 도장까지.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떨리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과 며느리가 그녀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자신을 버려두려 했다는 끔찍한 사실을요. 그녀는 곧장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자신의 계좌와 최근 이체 내역을 확인하고자 했고, 직원은 기록을 조회하더니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선생님의 계좌에서 큰 금액이 이체되었습니다. 요청하신 거래 내역은 여기 있습니다. 정 씨는 그 내역을 확인하고는 숨이 막힐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큰 금액이 정기적으로 인출되었고 마지막으로는 거의 모든 자산이 다른 계좌로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는 현실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깊은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려왔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정 씨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막내 아들이 저지른 일을 밝히기 위해 이제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 결심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 내내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분노와 결단의 감정을 되새기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정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외국 땅에서 겪은 일, 그리고 자신을 철저히 배신한 막내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모든 사실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정 씨는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며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일단 어머니께서 그런 일을 당하신 곳에서 저희 쪽으로 자료가 넘어오려면 며칠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어머니께서 진술하신 내용과 제출하신 자료, 그리고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신중하게 자료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정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차창 너머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막내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절망과 배신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내어주며 너랑 너희 형을 길렀어. 그런데 돌아오는 게 이런 배신일 뿐인 거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민수 너는 알기나 할까? 내 인생도 내 젊음도 모든 게 너희를 위한 거였는데 내가 너에게 대체 뭘 잘못했단 말이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쓰러질 때까지 견뎌가며 돈을 모았고 단 한 번도 부족함을 주지 않으려 했어. 차라리 남이었으면 믿을 일도 없었겠지.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은 남이라면 이렇게 상처받을 이유도 없었을 텐데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들이 날 이렇게 두고 갔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니? 생판 모르는 낯선 땅에서 죽음 앞에 서 있던 그 순간을 너는 알지 못할 거다. 자신의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게 얼마나 참담하고 쓰라린지 너는 내 심정을 알 리가 없겠지. 두고 보자. 난 결코 너가 한 몹쓸 짓을 잊지 않을 거야. 나에게 준 상처와 내가 겪은 그 고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거야. 내가 죽는 날까지 너희가 내게 저지른 배신과 고통을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거다. 절대 민수 너와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겠어. 정 씨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원한을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똑바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 씨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속 큰 상처를 받은 정 씨에게 댓글로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힘이 되는 한마디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보다 정 씨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